어, 사회 현상에 의해 제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목 사회 현상에 의해는 이제 사회학개론 이전에 사회학개론 오늘 제 4주차입니다. 지금 강의 계획 다시 한번 15주 강의 계획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 3주차에 사회 현상을 보는 그 관점, 다시 말하면 사회와의 쟁점, 두 번째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공리주의와 정의로운 이 두 가지를 더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와의 쟁점 네 가지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회와의 쟁점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체주의, 그다음에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개개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그 사회가 중요한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개인을 중시하는 쪽을 이제 개체주의라고 그러고 사회를 중시하는 쪽을 이제 전체주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지난주에 했죠. 우리 사회를 기능 중심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구조 중심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걸 했습니다. 현재 이제 주류는 기능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주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이 우리가 그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게 되는 어떤 계기, 어떤 목적, 뭐 이런 것을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자유로운 그 상호 계약 이냐, 그걸 우리는 이제 계약설 또는 뭐 사회 계약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계급 투쟁,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유리하게 만든 그 제도, 어떤 도구, 이런 것이 사회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계급 투쟁에서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다음 주까지 하면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화면을 보면은 사회 현상 또는 사회화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사항을 공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또 이제 하나의 관점이 지금 이렇게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그 메커니즘, 그 과정,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사회 구성체, 개인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느냐,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 각 부분, 요소가 무엇이냐, 이걸 놓고 이제, 거기에 관한, 뭐랄까요? 논의를 이제 사회 구성체론이다. 좀 어린 말로 사회 구성 또는 사회 구성체론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편적 요인과 당파적 요인으로 나눠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제도가 되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구심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계급이 되고 또는 계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되고 이렇게 보는, 그 계급과 계층은 이제 보편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당파적인 요인들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눠보는 거죠. 우리 이걸 다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또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네 가지 관점과 뭐 일부 중복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6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대략적인 얘기만 먼저 해보면은, 먼저 이제 토대를 우선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부 구조를 볼 것이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이제 건축물처럼 밑에 이제 기초공사가 있고 위에 이제 본 건축물이 있는 거죠. 건축물에 있어서도 이제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이냐, 위에 이제 본 건물이 중요한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공사, 다시 말하면 토대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위에 건축물 상부구조가 중요한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토대 쪽에 비중을 두는 쪽, 이건 이제 유물론이라고 그러고, 상부구조를 우선적으로 착안하는 입장, 요거를 유심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문명과 문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 사회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문화다 이렇게
한마디로 문화는 사회와 관련시켜서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화에 또 근데 그러한 넓은 의미의 문화를 또 측면을 나눠서 보면은 그 문화 중에서도 정신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물질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대적인 측면이 있고 상부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측면만을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고 그 중에 물질적인 측면을 이제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토대에 해당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명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문화를 중시할 거냐, 뭐 이걸 여기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를 구성할 때 개인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성하긴 하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또 나눠볼 것 같으면 그 구성원들 하나로 묶어주는 예를 들면 뭐 가족이랄지 지역 사회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 뭐 직장 이런 것처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그 요소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구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또 이제 속하게 되는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노동조합 쪽에 속하냐 아니면 이제 자본가 쪽에 속하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계급적인 요소거든요. 이 계급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을 그 구성원들은 서로 결속을 시키지만 서로 구성원들 그 뭐랄까요 그런 계급들 사이에는 서로 뭐랄까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원심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요인은 구심력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파적 요인은 원심력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와 해체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사회를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를 공고하게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게 연대라면, 연대성이라면, 다시 말하면 구심력을 연대성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제 구성 그 집단들 조직들 사이에 서로 뭐랄까요 위화감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또 원심력이라고 있잖아요. 이 원심력은 다시 말해 해체요인이에요. 해체요인.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연대를 촉진하는 요소와 함께 또 해체를 또 촉진하는 요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함께 공존을 하는데 연대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깨지지 않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해체 요인이 더 강해진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제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보편적 요인도 있고 당파적 요인도 있지만 예? 보편적 요인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연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당파적 요인이 강하다면 우리는 해체의 길을 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보편적 요인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학을 우리는 조직 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당파적 요인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학을 계급 계층 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뭐 사회학이랄지 아니면 주류 사회학은 이제 조직 사회학을 중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적인 그런 요인을 중요시해요. 물론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도 있지만 주로 조화 요인이 강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이제 조직 사회학이고 반대로 계급 계층 사회학은 구성원들 사이에 조화, 서로 협동 이런 요소도 있지만 서로 갈등, 경쟁 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계급 계층 사회학이거든요. 그래서 요 6가지 입장은 지금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또 좀 다른 얘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주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과목에서 우리가 뭘 공부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쟁점이 무엇인지 그 내용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 2주차에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관점 사회화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뭐랄까요 사회 현상에 대한 접근 시각 이것을 이제 4가지로 나누어서 둘째 주에는 개체주의와 전체주의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는 계약설과 투쟁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부연해서 말하면 사회계약설, 계급투쟁설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리주의와 정의론을 공부하면 4가지 관점을 다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 계약설과 투쟁설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사회화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지금 이제 오늘 3번째로 계약설과 이제 투쟁설로 나눠보는 겁니다. 계약설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맺을 깨자, 맺을 약자, 구성원들 사이에 개개인들이 뭔가를 맺는다는 거죠. 서로 이제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서로 구속이나 어떤 권력 관계가 아니고 서로 평등한 그런 뭐랄까요, 주체적인 그런 개인들 사이에 아주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 이 계약이 이제 영어로는 컨트랙트죠. 컨트랙트 티오리. 계약에 의해서 사회는 만들어진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될 때 그걸 개인을 사회로 연결짓는 가장 주요한 핵심 개념이 계약이란 거잖아요. 계약이란 것은 우리는 이걸 계약서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투쟁설은 결과적으로죠. 결과적으로 개개인들이 서로 이제 그 투쟁을 해서 승리한 쪽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사회고 조직이고 국가고 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쟁설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입장이죠. 상반된. 어떻게 보면 계약설은 좀 당위적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약서를 아무래도 좀 규범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현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된다.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있고 뭐 타당성도 있고 뭐 예? 서로 또 아까 얘기한 걸로 다시 하면은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크고 해체 요인보다는 연대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위론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투쟁설은 반대죠. 결과론적으로 당위론 시각에서는 계약설이 맞지만 현실을 볼 때는 그러냐.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들어가서 보면 항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어 왔던 거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고대 원시 사회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우리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심지어 사회주의화된 오늘날 북한, 중국 같은 그런 사회주의 사회에서조차도 가만히 보면 절대로 평등하지가 않고 항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지 않냐. 항상 이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존 요소이기 때문에 그 투쟁이 항상 이제 있어 왔고 그 투쟁 결과 승리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만든 제도가 조직이요, 그다음에 사회요, 국가요, 국제사회요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쪽이 계급 투쟁설이기 때문에 이 투쟁설은 결과론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설은 당위론적인 것이고 투쟁설은 결과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입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계약설은 쉽게 말하면 원인이고 투쟁설은 결과고 원인식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또 보완될 수 있는 절대로 정반대 입장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투쟁이라는 것은 이제 스트러글이죠. 스트러글 투쟁. 자, 이거는 이제 사회와 국가와 뭐 조직, 집단 이런 하여튼 개인들이 모여서 결성하는 그런 사회 단위, 그런 사회 단위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죠. 아주 해묵은 논쟁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논쟁인데, 다만 이제 시대적으로 이게 이제 등장한 것은 다르죠. 사회계약설이 등장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 지금 밑에 나온 것처럼 토마스 홉스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계약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형성이 된 것이고, 계급투쟁설은 좀 더 늦게, 그죠? 좀 더 늦게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 자본가 대립이 벌어지면서 좀 더 늦게 생겼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근대에 들어와서 등장한 이론 같긴 하지만 사실은 소급해서 그 이전에 중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고 더 올라가 보면 고대, 더 올라가면 원시 공산사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요 두 가지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묵은 논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개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의 차이다. 가정, 근본 가정. 다시 말하면 사회계약설은
성선설에 기초하는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인간은 본질이 선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놓으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고정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 스미스 얘기처럼 시장 경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냥 맡겨놓으면 신이 섭리에 따라서 예정설에 따라서 조화롭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계약설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허츠버그 이론에서는 Y론에 옵니다. Y.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보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에서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하는 맹자가 이렇게 성선설을 주장했고, Y론을 주장한 사람은 우리 조직이론에서 허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통적으로 유명하죠. XY론을 주장한 그 허츠버그가 얘기했던 게 Y론입니다. 반면에 이제 계급 투쟁설을 얘기하는 것은 성악설이죠. 성악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투쟁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투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성악설은 본래 이제 중국에서는 순자가 이 성악설을 주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X이론은 지금 말한 것처럼 조직 이론가 중에 이제 허츠버그라는 사람이 성악설의 X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직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X이론 쪽에서는 인간을 이제 악하게 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엄격한 감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집권화가 필요하고 분화보다는 통합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X이론이고, Y론은 반대죠. 인간은 굉장히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으면 자기들 알아서 다 역할 분담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Y론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은 조화론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자유로운 계약에 있어서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자율적인 협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다시 말하면 낙관주의죠. 낙관주의. 이게 이렇게 해서 사회계약을 계약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 사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다. 옵티미즘. 우리는 옵티마 이러면 이거는 가장 이제 최적. 그래서 내버려두면 최적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계약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갈등론은 투쟁설은 이제 갈등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갈등론 서로 조화도 있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갈등.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비관적으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투쟁이 결국 갈등이거든요.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투쟁이란 말은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뜻이고, 갈등이란 말은 이제 어원적으로 볼 때는 한문으로 볼 때는 갈등은 이제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죠.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그래서 영어의 컨플릭트를 이제 우리가 갈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갈등. 하여튼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조화보다는 갈등을 중시해서 이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투쟁은 영원히 간다. 그렇게 해서 계급 투쟁의 결과 특정의 사회 조직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 안에 새로운 또 투쟁이 일어나서 또 언제 지배개혁과 피지개혁이 뒤바뀔지 모르고 영원한 투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비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회계약설은 당위론이죠. 당위론.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기초한 사회계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당위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론, 디온톨로지, 의무론에 기초로 가고 있고, 반면에 투쟁설은 현실론.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사회로 가야 되는 말은 맞지만 현실을 볼 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투쟁설이기 때문에 이 투쟁설은
이 온톨로지죠. 존재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존재 자체가 존재, 현실을 중시하고 이쪽은 의무론, 디온톨로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대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말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근대의 문이 열리면서 근대 문을 열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중세 말 근대 초 이때 이제 생겨난 거죠. 그 시절을 우리는 토마스 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홉스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어떤 사상적인 내용을 보면 좀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사회계약서를 창시자로 해서 우리는 토마스 홉스를 꼽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 상태는 어떠냐?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연 상태는 어떠냐?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투쟁의 장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이 사람 토마스 홉스가 낸 책이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리바이어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읽으면 레비아탄, 네? 레비아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괴물이요, 괴물. 무시무시한 그 용처럼 생긴 그 괴물입니다. 이걸 그게 이제 리바이어든인데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물론 그 당시가 아직 중세 말기였기 때문에 이 책은 라틴어로 쓰여졌죠. 라틴어로. 영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라틴어로 쓰여졌고,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 이전의 상태, 그리고 우리 이 사람은 자연 상태다.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글의 상태, 약육 강식의 상태, 무정부 상태, 또는 성자 독식 상태, 규모의 경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투쟁의 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그거를 그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계약을 맺어야 된다. 계약을 맺어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적인 상태로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사회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계약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형태의 계약이어야 되냐? 이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그 결론이 별로죠. 결론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군주제로 가야 된다. 왕을 세워서 그 왕에게 우리 모든 권리를 다 위탁을 하고 그 군주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회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분석은 좋아요. 자연 상태는 투쟁의 장이니까 그 극복을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 이상적인 계약이 뭡니까? 군주제다. 이 처방이 아주 틀렸다는 거죠. 처방이.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군주제를 정당화한 거죠. 그 왜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군주제 이상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공화제, 진보 이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중세 말은 그냥 군주제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당시에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못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실의 신하였어요. 왕실의 신하. 그래서 그 왕실의 그 사상을 이제 군주제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군주제를 정당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은 하역계약서를 가로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결론이 군주제를 오히려 옹호한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미흡한 형태의 그 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우리는 사회계약설의 창시자다고 하는 그 칭호를 이제 토마스 홉스한테 우리가 수여하는 겁니다. 토마스 홉스 이렇게 공로가 있는 거고, 이 토마스 홉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사회계약서를 제시한 또 영국 그 사상가가 바로 존 로크죠. 존 로크. 존 로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투쟁의 자연 상태는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꼭 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계약은 뭐냐?
계약의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되냐. 홉스는 군주제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의원 내각제를 제시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입헌 군주제를 제시한 거예요. 군주제로 가는 건 맞지만 헌법을 제정을 해서 왕도 군주도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군주가 가진 그런 절대권을 일단 둘로 쪼개야 된다. 둘로 쪼개서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권력 분립을 주장한 겁니다. 군주가 너무 절대적인 그 권한을 행사하니까 이걸 둘로 쪼개서 권력 분립, 이권 분립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와 입법행정부 이 둘로 나눠야 되는 거죠. 사법부와 입법행정부 둘로 이제 쪼개서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체크 앤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절대 권력이 되지 못한다. 이식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원 내각제가 이제 된 거고 그래서 거기서 미흡할 경우에는 그런 권력 분립 그다음에 입헌군주제에게 좀 미흡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재계약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저항권이다. 저항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커의 이런 주장에 이제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고무를 받아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그 최초의 혁명이 바로 명예혁명이었던 겁니다. 명예혁명. 그래서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입헌군주제로 이행을 했던 거죠. 입헌군주제 되고 이제 수상을 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원내각제로 가서 이제 지구상에 최초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등장한 거고요. 그 의원내각제가 전 이제 유럽으로 확산돼 가지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헌정 제도가 된 겁니다. 그게 영국에서 이제 독일로, 프랑스로 다 퍼져나간 거죠. 유럽 전역으로 다 퍼져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그 다음에 인도, 일본까지 해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의원내각제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은 이제 영국형 의원내각제가 전형이지만 독일도 이제 사실은상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의원내각제고 프랑스도 우리가 이원 정부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본 틀은 의원내각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에스파냐나 스웨덴 같은 나라도 왕이 있긴 하지만 다 입헌군주제고 다 의원내각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실상 미국과 한국 그리고 신생 그 후진국들 몇 나라 빼고는 다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존 로크였고 존 로크의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 이제 명예혁명이 났고 더 거기서 이제 성과가 좀 부실하니까 청교도 혁명이 났잖아요. 그 청교도 혁명 때 이제 크롬웰이 이제 총통이 돼서 영국의 왕정을 해체시키고 크롬웰이 총통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화제가 됩니다.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역사상 왕이 없었던 시기는 크롬웰이 있었던 청교도 혁명 직후였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왕정 복구가 되죠. 그래서 영국 5천년 역사상 왕이 없던 유일한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 영국에서 이제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 이런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사상적인 뿌리는 바로 이 존 로크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라틴어로 된 그 리바이어드라는 책을 썼지만 존 로크는 이제 영어로 몇 편의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미 영어 시대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중세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존 로크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근대 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각 나라들이 라틴어를 벗어나서 자국으로 자기 모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로크는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계약설가는 뭐 바로 장자크 루소죠. 장자크 루소. 루소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죠. 스위스. 영국계 프랑스계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워낙에 그 다재다능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사상은 뭐 교육 사상가고 정말 뭐 문화예술 쪽도 뭐 정통하고 그래서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 못지않은 그런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것은 지금 사회계약서를 갑니다. 사회계약서. 이 사람은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연 상태가 투쟁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토마스 홉스와 로크는 자연 상태는 투쟁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연 상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투쟁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회계약을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제에 부합해서 제시한 것이 사회계약이었어요. 사회계약을 해야지만 다시 이상 상태인 자연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차 그루소가 많은 책을 냈죠. 이 사람은 물론 프랑스계 스위스인이다 보니까, 프랑스는 뭐 라틴어와 상당히 유사하니까 라틴어에 가까운 하여튼 뭐 프랑스어로 이렇게 책을 많이 낸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때 전통적인 고전적인 사회계약설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제 한참 좀 논의가 중단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와갖고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회계약설이 부활했어요.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은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직.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이제 이걸 사회계약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그 자유로운 계약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아라.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로버트 노직은 그 당시 제시한 게 이제 최소 국가론, the minimal state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 국가는 최소한 기능만 해야 된다.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요 4가지 정도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개인 자유에 맡겨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자유로운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버트 노직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맥퍼슨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계약설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사람이 존 롤즈입니다. 이게 나온 것처럼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 존 롤즈입니다. 롤즈. 라울스가 아니고 존 롤즈.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A Theory of Justice라고 하는 책을 74년에 내요. 노직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인데, 철학 중에서도 이제 정의에 대해서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한 20년 동안 전 세계 그 정치 사회 사상을 주도했을 정도로 이 존 롤즈의 정의론은 대단한 그 반향을 일으켰고,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갖고 이 존 롤즈는 정말 유명세를 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 30년 이상 또 논의가 중단됐다가 그걸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썬델입니다. 마이클 썬델. 이 사람도 역시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죠. 하버드 철학과. 이 사람과도 이제 정의론. 이 사람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What is Justice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내잖아요. 그 책이 뭐 책도 방대하지만 이 책도 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분 강의가 엄청나게 인기여서 대형 강의죠. 대형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 뭐 수백 명 같이 앉아서 이렇게 진지하게 강의를 하고 학생들하고 막 토론도 하고, 학생들 질문이 엄청나게 뜨거운 질문이 쏟아지고 그걸 막 생중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때 이 마이클 썬델 정의란 무엇인가 막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은 지금 마이클 썬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설은 사회 설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현실이 아니고 사회 분석이 아니고 사회 설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투쟁설이 사회 분석이라면 계약설은 사회 설계 이렇게 돼야 된다. 계약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설계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 마이클 썬델 교수 강의할 때 학생들 질문들이 이게 많이 나왔었죠.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냐 그런 질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론에서 말하는 그 국제사회는 그러면 뭐냐, 국제정의는 또 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썬델은 뭐 명확히 정답을 못 하죠. 답을 못 합니다. 왜?
그게 바로 사회계약설이 갖는 가장 취약점이거든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거, 너무 당이론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사회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국제사회도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되냐? 국제사회는 그냥 힘이거든요. 힘. 오로지 세력 갖고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상호 이익 관계, 이것만 국가 이익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국제사회인데, 그럼 국제사회도 그러면 계약이 통하냐? 안 통하거든요. 지금 국제사회도 조약이 있고 국제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 느슨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참 대규모 강의고 학생들이 수강생이 많긴 하지만 저렇게 진지한 수업 분위기가 정말 부럽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이쪽은 상부구조론, 계약 형태, 어떤 경제나 물질이나 이런 토대보다는 정치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계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쪽은 아까 얘기했던 그 토대 상부구조 얘기할 때는 상부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계급 투쟁설이죠. 지금 이 계급 투쟁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 윗부분은 지금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계급 투쟁설만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 투쟁설은 사상적으로 볼 때 이제 영향을 많이 준 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이제 일단은 이론적으로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다윈하고 아들 찰스 다윈이 이제 사실 이 진화론은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같이 만든 사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윈은 아들 다윈이고, 그 아버지 다윈과 같이 이제 사실은 대를 이어서 이제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사상적으로 볼 때 그 계급 투쟁설의 생물학적 토대는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적응을 잘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응을 잘하는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마수가 항상 존재한다, 그 말이 아니고 가장 적응을 잘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영어로 말하면 survival of the fittest입니다. the fit, 최상급이죠. 가장 잘 적응을 하는 자의 생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네 글자로 적자생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물의 세계는 적자생존, 정글처럼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적응을 못한 자는 도태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들이 그러니까 적자생존, 자연도태, 자연도태도 비슷한 말이죠. 자연도태, 내추럴 셀렉션, 자연에서 잘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종은 도태된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자연도태설이잖아요. 또 하나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돌연변이죠. 이와 같이 또 잘 적응하는 자만의 사람을 같지만 또 돌연변이라고 한 게 있어갖고 또 약간 뭐랄까요, 약간의 또 변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물론 이제 또 적자생존의 그 기원이 됐던 거는 사실은 용불용설이죠. 용불용설. 이게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불용설을 주장했잖아요. The theory of use and disuse. 쓰는 것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것은 도태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라마르크거든요. 그 유명한 라마르키즘이라고 하는데, 그 라마르크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찰스 다윈이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와 돌연변이 세 가지 주장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적자생존이 가장 이제 그 계급투쟁설의 사상적 기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급투쟁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과학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 아까 본 사회계약설은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의무, 윤리에 기초하고 있다면, 계급투쟁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석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자생존의 상태는 사실은 아까 말한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그리고 존 로크가 보는 그런 자연 상태와 상당히 유사해요. 유사해. 자연 그대로는 그냥 투쟁이 정해다 이렇게 보는 것과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생물의 세계가 서로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투쟁설은 사상적으로 볼 때 변증법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변증법이 디알렉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반합, 그죠? 정반합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진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헤겔인데, 그 헤겔의 변증법을 받아들여서 이런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진화한다, 계속 나아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투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급투쟁에서 이제 어떤 지배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제 또 재도전에 직면해갖고 계속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변증법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급투쟁설은 이제 투쟁의 그 원인의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물질을 제기하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물론이다. 유물론. 한문으로 쓰면 오로지, 유자가 뭐예요? 오로지. 영어로 말하면 only. 머티리얼. 오로지 물질이 결정한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쟁을 하는 게 무슨 이념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계급에 기초한 재산, 경제적 가치에 집착한 그런 투쟁이기 때문에 이쪽은 유심론이 아니고 유물론이죠. 유물론. 머티리얼리즘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런 계급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계급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쪽은 또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상사회를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원시공산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 있네. 사회주의도 불완전하고 사회주의도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시공산주의로 돌아간다. 옛날 그 생시몽이 지난번 이제 그 사회학의 기원을 우리는 오기시도 꽁트로 보잖아요. 꽁트가 이제 사회학의 이제 기원 창시자인데, 꽁트가 이제 이 사회학을 실증주의 시각에서 과학 철학을 받아서, 과학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실증주의 차원에서 사회학을 창시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의 사상적인 뿌리는 생시몽과 프로동의 원시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생시몽이나 프로동이 생각했던 그 원시공산사의 그 내용이 가보면, 원시 그 공산 공동체를 꼬뮌이라고 하는 그런 원시공산 그 공동체를 이제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이제 공동생산, 공동 분배, 공동 소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무슨 그 기독교 중에서도 뭐 박대선 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이런 쪽에서는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꼬뮌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오늘날 공산주의를 커뮤니즘이에요. 커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원시 공산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시 공산사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고대 시대 들어오면서 노예제 사회, 중세 들어오면서 봉건 사회, 근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사회, 현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사회가 됐는데, 이게 다시 원시 공산 사회로 돌아가야지만 계급이 없이 다 만인이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투쟁은 없다, 더 이상은 없다, 이제 이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급 투쟁설은 계약설과 달리 분석이나 분석. 아까 말했듯이 계약설은 당위죠, 당위. 당위론이죠, 당위론.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 계약설이라면, 이 계급투쟁설은 분석이죠, 분석. 사회를 잘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쪼개보고, 공간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을 나눠보고, 그다음 시대적으로도 한번 쭉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 진화의 원리가 있구나. 그게 이제 변증법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고, 오로지 그런 그 동의는 물질에 의해서 기초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성자가 있고,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에서 나온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급투쟁설은 계약설과 달리 토대를 중시하는 거, 토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상부구조인 어떤 정치나 사상 이런 것보다 토대인, 하부구조인 물질, 경제, 뭐 생산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토대 결정론이에요. 토대 결정론. 이 토대 결정론을 주장한 사람은 루드비히 포에르바하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이죠. 영어식으로 보면 러드빅 포에르바흐, 바하가 되지만 이제 독일 말로 읽으면 루드비히 포에르바하, 바하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유물론의 창시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창시를 했냐? 그거는 이제 분명하지 않고요. 이거는 칼막스가 썼던 논문 중에 포에르바하의 유물론 비판 이런 책이 있거든요. 포에르바라는 사람이 유물론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물론이 상당히 불완전하다 이러면서 이제 칼막스가 자기가 더 강력한 유물론을 제시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칼막스의 그 유물론의 조상은 루드비히 포에르바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역해서 이 사람의 창시자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이 사람은 별로 영향이 없는 사람인데 한번 칼막스의 논문에 이제 인용이 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대 결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관한 책은 이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계약론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홉스, 로크, 루스를 중심으로 한 책이 있고, 그래서 요 계약설에 관한 얘기는 이 책을 읽으면 돼요. 근데 이 계급투쟁설에 관한 얘기는 뭐 분명한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문헌 중에 한 권으로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시험 볼 때까지 리포트를 내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몇 권이 소개가 됐습니다. 전체주의 개체주의 전체주의 얘기할 때 부분과 전체라고 한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조주의 이론 뭐 이런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다시 사회계약론 연구 이런 책이 소개가 됐으니까 그런 책들 중에 한 권 골라서 읽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권 골라서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우리가 다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서 공리주의와 이제 정의론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장을 바꿔서 이제 개인 사회학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사회. 지금까지 관점을 봤으니까 이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뭐냐?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이제 최소 단위, 인간, 개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조직이 되고 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이 모여서 계급 계층이 되고, 양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인간이 모여서 집단 조직 제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 구심력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구심력 요소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인간들이 모여서 계급 계층이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투쟁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당파적인 요인, 당파죠. 서로 이제 차별 뭐라고 할까요? 서로 이제 경쟁 뭐 이런 투쟁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원심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인 사회가 갑니다. 그 개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하겠죠, 그죠? 조직. 개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개인이 사회화가 되는 그 메커니즘을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사회화의 개념, 그 다음에 문화의 개념, 요걸 일단 양쪽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집단, 조직, 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보편적 요인들을 공부를 하고, 거기 끝나면 이제 다시 이쪽 당파적 요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급,
계층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까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공유주의와 정의론인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 좀 뭐랄까, 이익, 화폐 가치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뭐랄까요, 이게 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일까 하는데 두 가지가 하나 입장이죠.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이 돌아가면 된다. 소수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소수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고, 정의론은 반대죠. 아무리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이 가더라도 소수에게 가는 불이익이 손해가 너무 크다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정의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그 쟁점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계약설과 계급 투쟁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사상에서도 보는 경우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들을 사실 다 이제 쪼개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정치학이나 특히 이제 정치 사상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사실 공부해야 돼. 토마스 홉스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직접 쓴 저서도 읽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논문들, 하여튼 책들을 다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로크, 루소, 아까 본 것처럼 뭐 로버트 노직, 그 다음에 존 롤즈, 마이클 썬델,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그 뭐랄까요, 사상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려면 뭐 평생을 공부해도 사실 다 못할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 투쟁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칼막스 사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사회계약설 쪽은 그 대표적인 이제 이론가 사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상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뭐 저설할지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접근해 갈 수가 있는데, 이 칼막스의 계급투쟁설은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기본적인 지침서도 없고, 주요한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책도 없고 논문도 없고, 이래서 참 공부하기 힘들고, 이제 막연히 이런 걸 뭐랄까, 어떻게 논리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이제 그 사상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으로 볼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교재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뭐 6장 뭐 계속 개정판이 나와서 좀 뭐 챕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맨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맨 앞부분에 이제 사회학의 어떤 학문인가 하는 걸 이제 해서 보면, 사회학의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사회학의 사고의 발달을 위해서 이론적 접근, 이론적 사고, 뭐 미시, 거시 사회학, 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될 때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책에서 보고 있는 게 세계화. 오늘날 가장 주요한 현상이 세계화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세계화로 인한 문제잖아요. 세계화를 다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학에서 어떤 방법론 같은 게 또 다루고 있거든요. 제3장에서는. 그다음에 제4장에서 이제 사회학의 이론적 사고 그래갖고 이제 칼 막스의 얘기, 막스 베버의 얘기를 해갖고 지금 말한 그 토대와 상부구조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그 4장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5장부터가 이제 본론이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책에서 제5장에서는 상호작용, 일상적인 사회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의 사회학은 좀 뭐라고 할까요? 일상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좀 추상적인 그런 사회학이었다면,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일상사회학이죠. 일상 생활 속의 일상사회학이다. 그래서 사실 제 사장에서 다루고 있는 율리 백 같은 사람, 울리 백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하잖아요. 위험사회. 오늘날 현대 사회와 이전 사회와 다른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모든 걸 다 걸 수밖에 없고, 한번 성공하면 이제 다 가질 수 있지만,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냥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위험 사회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위험 사회다, 아니면 유목 사회다, 아니면 뭐 맥도날드 이런 것처럼 뭐 과잉 합리화 사회다, 또 피로 사회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누구나 필요 속에 살기 때문에 필요 사회다. 또 어떤 사람 소비 사회다. 장 보들리아르는 소비 사회다. 오늘날은 이제 상품의 가치, 경제적 가치도 소비를 하지만 상품이 가진 상징적 가치도 또 소비를 하는 것이다. 특정 내가 뭐랄까 명품을 산다는 것은 그것이 가진 화폐 가치 측면 외에도 그것이 가진 기호와 상징성을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 보들리아는 그 소비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6장에 가서는 뭐 지금 우리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개념, 사회와 문화, 지위와 역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7장에 가서는 이제 뭐 가족 사회학 얘기를 하고 있고, 8장에 와서는 뭐 뭐랄까 의료 사회학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9장에 와서 이제 계급 계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0장에 와서 이제 사회 문제,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 이런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11장에 와서 뭐 지구적 불평등 같은, 그다음에 젠더 문제, 종교 사회학, 그다음에 미디어 매체 사회학, 그다음에 15장에 와서 막 조직 얘기해요. 조직.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노동 사회학, 그다음에 범죄 사회학, 그다음에 국가 사회학, 정치, 정부, 국가, 테러리즘 이런 국가 사회학, 그다음에 도시 사회학. 현대 문제를 우리가 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 사회학, 그다음에 환경 사회학, 환경이 또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 교재를 볼 때는 제 4장까지 좀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제 6장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면 됩니다. 교재가 굉장히 읽기 지금 편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그 제시하는 참고문헌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길 바래요. 그래갖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참고문헌이 또 소개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 다음 뭐 인간 문제에 들어가고는 또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 뭐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아주 뭐 여러 번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국화와 칼이라는 책도 있고, 문화에 들어가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그 다음에 문명의 충돌, 그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도 있고, 하여튼 그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골라갖고 읽어야 중간 시험이 지금 벌써 이번이 벌써 제 4주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8주차에 중간 시험 주니까 그때 여러분들 리포트를 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 공리주의 정의론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